수교재 총정리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수 개념의 발생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나올 가능성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그냥 가볍게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경험론과 관념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경험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수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학생에게 많이 활동을 시키면 학생은 수 개념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고, 관념론은 수는 기호로 만든 것이니까 이 기호를 습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험론은 활동을 하고 관념론은 우리가 습득,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통합론은 변별 관계짓기 이렇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제 정수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음수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음수가 어떻게 발생됐는지, 음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음수를 해로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방정식의 해로서 처음 음수를 도입하게 된 다음에 음수를 형식적 구조로 이해를 한 다음에 음수 체계를 확장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왜 형식적인 구조로 생각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음수에 대해서 학자들이 인신문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음수는 대수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출현이 됐는데 우리는 수를 양적인 관계로 예전에 생각했었기 때문에 음수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와 1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1이 더 크죠? 자, 근데 양변을 제곱하면 바로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1이 되니까 좌변이 더 크게 되겠죠. 4가 더 크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더 작은 수를 제곱했는데 더 커질 수가 있지? 이렇게 수를 양적인 관계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인 구조로만 이해를 하고 음수 체계를 확장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음수를 어떻게 지도할 건지 음수 지도를 위한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수 지도를 위한 모델은 먼저 직관적 모델과 밑에 있는 형식적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자, 그러면 직관적인 모델의 장점은 뭔가요? 직관적으로 알려주다 보면 학생들에게 수체계의 아름다움을 알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직관적으로만 가르치다 보니까 이 대수적 구조를 명확하게 가르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대수적 구조라는 것은 형식적인 증명, 즉 논리적 엄밀성을 따지는 그런 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모델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샘돌 모델, 그리고 우체부 모델, 수직선 모델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돌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돌 모델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둑알을 본다고 합시다. 자, 바둑알이 이렇게 하얀 게 있고 이게 만약에 검정 거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하얀 거에서 검정 거를 뺀 거, 이렇게 소멸 법칙으로 지도를 하는 게 샘돌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멸 법칙으로 인해서 바로 더하기와 뺄셈을 지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다? 어떤 한계를 가진다? 곱셈과 나눗셈은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샘돌 모델로. 그래서 음수와 음수의 곱을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한계점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체부 모델로 가게 됩니다. 자, 우체부 모델은 덧셈, 뺄셈, 곱셈은 가능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가능하지만 나눗셈 지도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수직선 모델로 오게 됩니다. 자, 수직선 모델은 사칙, 연산 모두 지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두 지도 가능하고 정수 사이의 대소 관계가 명확히 드러난다라는 장점이 있죠. 자, 수직선을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쪽이 더 큰 걸로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죠.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여기가 2라고 하면 이 수와 이 수를 비교할 때 한눈으로 봐도 2가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더 크다. 즉 대소관계가 명확히 드러난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떤 한계 가지고 있나 보면 이 음의 부호가 너무 다중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라고 하면 음의 부호를 우리가 마이너스니까 왼쪽이라는 뜻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더하기의 반대라는 것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면 이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배우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즉 반대의 개념도 있고 그리고 뺄셈의 개념도 있어서 조금 어렵다. 너무 다중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식적인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모델은 그 직관적인 모델의 장단점이 반대로 되겠죠. 자, 직관적인 모델의 장단점을 보면 장점이 수체계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으니까 형식적인 모델의 단점은 수체계의 아름다움을 알 수 없겠죠. 그리고 형식적 모델의 장점은 대수적 구조를 그러면 명확하게 지도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보도록 하면 형식 부력의 원리, 귀납적 외사법, 기하 대수적 형식 부력의 원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식 부력의 원리를 먼저 보면 형식 부력, 형식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수적이나 아니면 기하적으로나 어떤 구조를 확장할 때 원래 유지되었던 성질이 바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게 형식 부력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납적 외사법이라는 것은 연산 구조가 유지되게, 즉 형식 부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수체계를 확장해야 된다는 것을 기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고, 이것의 한계는 바로 형식적인 모델처럼 수체계의 아름다움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만 가르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기하대수적 형식 부력의 원리는 이 대수적 조작으로 된 것을 기하적으로 확인을 하면, 즉 시각적으로 확인하면 확신이 더 커진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산술평균을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산술평균이면 AB 곱한 게 바로 어떤 것보다 작다?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겠다. 지금 이거는 바로 대수적으로 나타낸 거죠. 대수적으로 나타낸 것은 바로 문자로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기하적은 바로 시각적으로 나타낸 거니까 이거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려면 이렇게 반원을 그려서 이 삼각형 이따 나오긴 할 테니까 이따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높이와 이 높이의 차이가 여기 반지름이니까 더 크다. 즉 이 부분이 더 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수적으로 즉 문자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바로 기하적,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맞다는 확신이 더 커지겠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방금 본 산술평균은 이따 폴리아에서 다시 볼 거니까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리수와 무리수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유리수와 무리수는 시험에 출제된 적도 없고 이 나오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리수는 다양한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뭐 피자를 8분의 3을 먹는다 이런 거랑 야구 선수가 8번 중에 3번을 안타 쳤다. 이게 같은 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 동치, 이런 관계의 결여로 인해서 학생들은 이해하기 힘들고 그리고 너무 많은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리수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무리수를 보도록 할 때 무리수 개념의 지도 어려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런 수가 존재하는지 보여주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이가 1이라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루트 2가 어떻게 생긴지 보여주기 힘든 거죠. 즉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힘든 거죠. 자, 그러면 이것과 연계돼서 우리가 교육과정에 수화현산에서 성취기준 적용식 고려사항 무리수의 시각적 확인이 있었죠. 바로 어떤 걸 할 수 있다? 이 한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이 1, 이 사각형의 이 빗변 이 길이가 바로 루트 2인 것을 알려줘서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도와줘야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통약 불가능성은 무리수는 공통척도로 잴 수 없으니까 통약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유리수 같은 경우에는 분모로 할 수 있으니까 2분의 3과 뭐 3분의 2 이거를 공통인 척도로 6분의 뭘로 할 수 있는데 무리수는 공통척도로 잴 수 없으니까 통약 불가능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리수의 도입 순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무리수는 우선 유리수인데 유리수는 바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이렇게 두 관리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순환하지 않는 무리수는 유리수다. 순환하는 무리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순환하는 무리수는 바로 유리수이고, 그러면 순환하지 않는 무리수는 바로 이 무리수의 개념이 여기서 도입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공학적 도구를 무리수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학 도구를 활용하면 우리가 무리수 값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복잡한 계산을 계산기로 활용해서 개념 학습에 우리는 집중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공학적 활용을 하면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자신의 추측을 정당화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가서 이제는 대수의 발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수의 발달은 대수 발달 단계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외울 거냐면 언생기 이렇게 외울 겁니다. 언생기에서 언어적 대수 단계, 그리고 생략적 대수 단계, 기호적 대수 단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적 대수 단계에는 그러면 뭔가요? 언어적으로 대수는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언어적으로 이 문자를 사용했으니까 일상을 언어 사용하고 그리고 언어적 대수 단계에서는 문자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호나 기호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생략적 대수 단계에서는 바로 이 생략적이니까 이 생략 기호 우리가 해석하기에 보면 이 모든 아니면 어떤 이런 거 사용하게 되죠. 이런 생략 기호를 사용하게 되고 미지수 표현을 위해서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호적 대수 단계에서는 뭔가요? 문자의 미지의 양뿐만 아니라 주어진 양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수적 구조의 발달을 보면 대수적 구조는 절차적 구조가 있고 바로 구조적이 있는데 절차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를 가지고 행하는 산술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더하기 아니면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거라고 하시면 되겠고 구조적 대수 단계는 수가 아닌 대수식 자체에 행해지는 연산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아니면 근각계수의 공식 그런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절차적인 숙달, 즉 절차적인 것은 그냥 기본 산술 연산 이런 거로는 지식을 얻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구조적 숙달을 위해서 이런 인수분해 어려운 것들을 지도하자라는 것이죠.
자, 당연하겠죠. 이렇게 쉬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해서 구조적인 숙달을 위해서 지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산술대수와 기호대수 잠깐 보면 산술대수는 연산할 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된다는 법칙이 존재하고 기호대수에서는 연산의 적용 범위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는 시험에 출제됐고 최근에 그리고 변수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변수는 바로 동적 상태와 적정 상태, 정적 상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동적 상태라는 것은 바로 변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게 바로 동적 상태, 정적 상태라는 것은 변수를 한 번에 많은 수를 변수로 표현할 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x 플러스 y는 y 플러스 x 이것을 봤을 때 이 x에는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2를 들어갈 수도 있고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수를 넣어도 이 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수를 이렇게 표현할 때 이때 변수를 닭가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닭가가 많을다 이렇게 해서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수의 역할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변수의 역할은 먼저 어떻게 볼 거냐면 우리가 문일구양 이렇게 외우고 조임부자 이렇게 외울 거예요. 학습 구분은 밑으로 변수 명칭은 위로 외울 겁니다. 변수 역할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보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면 문일구양 요 순서 그리고 조임부자 요 순서를 외우게 됩니다. 자, 학습 구분에서 문제 해결 과정의 학습은 바로 자기지기의 미지수 이 변수 명칭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화의 학습에서는 부정소, 구조의 학습에서는 임의의 대상, 임의의 기호, 그리고 양 사이의 관계 학습은 조변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의 역할의 시사점을 보면 변수가 이렇게 여러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명칭도 여러 개고 변수의 역할도 여러 개인데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계산만 하는 것, 공식만 하는 것, 형식적 조작의 대상으로 다루는 수준은 바로 학생들이 도구적 이해 수준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도구적 이해 수준은 어떤 학자가 말했죠? 바로 스캠프가 말했죠. 자, 더 자세한 것은 바로 수교론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수 인지장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에 대한 어떤 오개점 유형이 있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변수의 이제 임의성이 결여가 된 거죠. 변수 기호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y는 ex, y는 ew라고 문자 표현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x와 w 문자 표현이 다르니까 이거는 같은 함수가 아닐 거야 이게 생각하는 게 바로 변수의 임의성 결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왜 학생들에게 일어나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함수를 배우기 전에 어떤 유일한 대상의 값을 구하는 학습을 했기 때문이죠. 3 플러스 7은 뭐야? 3 플러스 7은 10이다. 이렇게 유일한 대상을 구하는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에 이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게 결여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냐면 이 다른 문자에 대해 같은 값을 취해보면서 인지장애를 완화시켜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즉 x와 w에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해서 바로 인지장애를 완화시켜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변수가 나타내는 대상을 수에 국한시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x 플러스 3은 5 할 때 요 x는 무조건 숫자가, 지금은 2니까 숫자가 맞긴 한데 요 x는 무조건 숫자가 들어갈 거야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수학을 배울 때는 우리가 a를 행렬 이렇게 a, b, c, d를 a라고 하자. 이렇게 미지수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변수가 나타내는 대상을 무조건 수라고 생각하니까 인지장애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변수를 포함한 대수식은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즉 x 플러스 3 같은 것은 완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연산을 실행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답을 구했어요. 자, 답을 구했는데 답이 a 플러스 7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학생들은 이 a가 아직 답에 들어가 있으니까 불완전한데 여기서 뭐 더 할 수 있는 연산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변수는 특정한 대상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보면 x 플러스 3은 8에서 x는 어떤 특정한 값을 대신하는 문자로 생각한 다음에 이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y, 여기서 x, y서처럼 일반적인 수를 나타내기 위한 변수로 생각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즉 이렇게 나타낼 수 없고 x는 꼭 뭐를 나타낼 거야, y는 꼭 뭐를 나타낼 거야 이렇게 특정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를 나타내는 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산술대수에서의 기호입니다. 자, 산술에서는 등호를 좌에서 우로 결과를 얻는 과정이고 대칭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대수에서의 기호는 바로 좌우변이 같다는 동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술 기호에서 보면 산술에서 x 플러스 3은 뭐 이렇게 했으면 이 좌에서 우로 얻는 과정이니까 이 부분이 바로 뭐다 이렇게 나올 건데 이거는 바로 대수 관계에서는 좌우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동치 개념으로 쓰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문자 사용의 어려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그너 학자가 말했습니다. 자, 문자 표현은 동시 표현의 성질이 가지고 있다.
자, 문자는 동시에 많은 수를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1이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자, 그러면 여기 x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 2도 되고 2.1도 되고 많죠? 동시에 많은 수를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한계 결정의 자율성. 문자의 범위를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문자 선택의 자율성. 수학 언어를 지칭하기 위해서 임의의 문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할 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학생은 여기를 A로 둘 수 있고 어떤 학생은 여기를 X로 둘 수 있고, 그러니까 수학적 언어를 지칭하기 위해서 임의의 문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대수학습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수적 사고를 위한 대수적 전략,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 보면 우리는 대대, 방관, 분유 이렇게 외울 거예요. 대대, 방관, 분유. 자, 근데 사실 이 대수적 사고 위한 대수적 전략은 수학교육 신론책을 보면 더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저는 그 중에 몇 개만 추려와서 대대, 방관, 분유 이것만 외우도록 할 겁니다. 자, 대수적 원리라는 건 뭐예요? 형식 부력의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형식 부력의 원리 위에서 나왔죠? 형식이 바뀌지 않는다. 즉 그러니까 성질이 유지되게 구조를 확장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대수적 번역, 어떤 문제 상황을 수학적으로 간단히 표현해서 대수적인 식, 즉 대수가 아까 문자라 했죠? 문자적인 식으로 표현을 해야겠다. 자, 그리고 방정식은 문제 해결의 도구로 인식하고 강력한 도구임을 인식하는 거죠. 즉 문제 해결을 할 때 방정식이 매우 유용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방정식을 활용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큰 숫자들의 이제 대수적 이제 계산을 할 때도 훨씬 강력하게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관점의 전환은 추상적에서 직관적, 대수적에서 기하적으로의 이행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산술 평균이 있겠죠. 산술 평균을 보면 추상적에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적 사고는 수학교육 신론에서 나왔던 거죠. 이미 우리가 구하려는 것을 구했다고 가정한 다음에, 그리고 그로부터 유도되는 명제에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명제까지 도달하는 것. 유추하는 것은 바로 유사성을 탐구해서 문제 해결하는 게 있겠죠. 자, 유추도 수학교육 신론에 나왔죠. 자, 그러면 유추하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유추하기는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나요? 바로 유추를 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풀이 방법을 알 수 있겠다. 자, 그럼 어떤 한계점을 가진다? 바로 수학적 지식이 항상 참은 아니므로 정당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하겠다.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의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이해를 보면 먼저 일반화, 특수화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일반화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공식을 배운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특수화는 그 공식에 대입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 주로 배울 때 어떻게 배우나요? 바로 공식을 배우고 거기다 써먹어 보는 수업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에서 특수화, 일반화에서 특수화로 가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공식을 배우고 대입을 하는 대입을 해보는 순서로 된다. 자, 근데 이 방법은 뭔가요? 이 공식을 그냥 배우고 외운 것을 단순히 대입해서 써먹는 방법밖에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도구적 이해에 머물 수밖에 없고 형식적 고착화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자, 수학교육 신론에서 형식적 고착화는 바로 어떤 거다? 바로 극단적인 교수 현상이고, 어떤 학자가 말했나 생각하면 브루소가 말했죠. 자, 그래서 이 의의는 뭐예요? 자, 우리가 귀납 추론으로 학생의 공식이 특수로 생각한 다음에 대입해서 적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공식을 먼저 배우고 대입을 하자라는 게 아니고 귀납 추론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례에 대해서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보이고 이 사례가 속한 범주에 대해서 이 명제가 참을 보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추론을 하여서 학생 스스로 대입해서 적용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문자식의 구성. 학생이 상황을 변수를 사용해 식을 표현할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선택해서 식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합시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줄 때 여기를 A라 하고 요 높이를 B라 하고 뭐 이럴 때 A 플러스 B는 얼마예요? 이렇게 묻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주지 않고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가 선택하여서 식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게 문자식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론과의 연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과의 연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그리고 브루너의 EIS 이론, 그리고 폴리아의 문제 해결론입니다. 자, 딘즈의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 개념은 유지한 채 다양한 변인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브루너의 EIS 이론은 활동적, 그리고 영상적, 상징적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자, 폴리아의 문제 해결론은 이제 교과서에 있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보면 산술평균 공식을 시각화하여 이해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산술평균 아까 위에서 봤었죠? 어떤 공식이었나요? 바로 A, B의 루트가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다죠? 작거나 같다? 자, 요 공식입니다. 자, 이 공식을 배우는데 이거를 시각화해서 이해하는 활동을 하자라는 것이죠. 자,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가 B라 하고 여기가 X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삼각형,
일단 이 A랑 B를 더하면 지름이 나오니까 그걸 반으로 띵강하면 여기 반지름이 2분의 A 플러스 B가 나오게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X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닮음을 이용하도록 할 거예요. 여기 대 여기는 여기 대 여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A 대 X는 바로 X 대 B가 되겠다. 자, 그래서 안쪽과 바깥쪽을 곱하면 같죠? X제곱은 바로 AB다. 그러면 X는 루트 AB가 되겠다. 즉, 이 길이가 루트 AB죠. 그러면 시각적으로 봐도 이 루트 AB는 무조건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겠다. 아하, 그래서 이 공식이 성립하는구나. 학생에게 이렇게 시각화로 이해하는 활동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반성 단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 반성 단계는 우리가 수학 교육론에서 바로 풀결 방문으로 외웠죠. 풀이 방법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결과를 재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나 모색할 수 있고, 다른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다. 여기서는 관점의 전환, 즉 다른 방법을 해보름으로써 추상적인 것을 직관적으로, 지금 추상적이었던 것을 직관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어떤 게 더 큰지. 그리고 대수적인 것을 기하적으로, 이 문자로 나타내는 것을 기하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폴리아의 문제 해결론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학도구의 활용을 볼까요? 자, 공학도구를 쓰면 바로 즉각적인 피드백, 그러니까 눈으로 결과를 확인하고 바로 틀리면 틀렸다, 맞으면 맞았다,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피드백이 가능하다. 그리고 복잡한 계산을 건너뛴 다음에 우리는 사고력에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가 공학도구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의 발달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함수의 발달을 볼 건데 여기 오타가 났네요. 함수의 발딜이 아니고 발달입니다. 함수의 발달은 바로 전기대논집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전기대논집. 자, 전함수 단계는 뭐다? 함수의 전 단계니까 함수를 쓰지 않았다 생각하시면 되고, 기하적 함수 단계에서는 어떤 거다? 바로 함수를 기하적으로 관찰하고, 기하적이다 보니까 운동을 나타내는 곡선을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미적분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키워드를 갖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수적 함수 단계에서는 보다 이 대수가 아까 문자라고 생각했었죠. 이 A나 뭐 fx나 이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이용하였고, 그리고 별량 사이의 관계를 집중하고 변수 개념을 제거하였으며 이 문자인 fx를 처음 사용하게 되고 진동의 문제가 키워드가 되겠다. 그리고 논리적 대수 단계에서는 일가성과 임의성을 강조한다. 일가성이라는 것은 뭔가요? 일가성은 바로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치역 하나의 원소가 대응된다 라는 것이고, 임의성은 바로 뭐다? 함수는 어떤 특별한 표현이나 아니면 규칙, 이걸 따르지 않고 묘사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르클레 함수 같이 예를 들어서 이 fx가 바로 이 마이너스 1이고 이거는 바로 x가 유리수일 때, 뭐 x가 무리수일 때 이런 함수를 봅시다. 자, 이런 함수는 하나의 규칙이 아니고 x는 유리수일 때는 마이너스 1, x는 무리수일 때 1이라는 이 두 가지 규칙이 있죠. 이런 게 바로 임의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에 제약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집합적 함수 단계에서는 두 집합의 대응 관계로 함수를 정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함수가 발달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함수를 어떻게 지도할 거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함수의 지도를 먼저 봐주도록 할게요. 자, 함수의 지도를 보면 프로이덴탈 그리고 구조주의 이 두 명의 대립이 나옵니다. 자, 프로이덴탈이 계속 말하는 게 뭐죠? 교수학적 현상학을 말하고 있죠. 교수학적 현상학이란 뭐냐? 바로 실세계와 그리고 수학적 지식 이거를 연관시켜서 공부를 하자라는 것이죠. 현상에서 출발해서 함수를 지도하자. 여기 실세계고 함수가 바로 지식이 되겠죠. 이렇게 함수를 지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구조주의는 뭐냐?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하는 거죠. 함수의 용어랑 정의를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현상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프로이덴탈의 입장에서 구조주의를 보면 바로 반교수학적 전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공부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세계에서 적용시키니까 말이죠. 프로이덴탈은 실세계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공부를 하자라는 주의고요. 자, 그러면 크라벤담은 어떻게 지도하는지 볼게요. 자, 크라이벤담의 초점 접근 그리고 수치적 접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자, 초점 접근은 바로 전별 접근, 국소적 접근, 접체적 접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전별 접근은 뭐냐? 말 그대로 전별로 접근한다. 그러니까 점이니까 그래프 해석할 때 한 점에만 초점을 둔다라는 것이고, 국소적 접근이라는 것은 뭔가요? 바로 이 점에서 이 근방, 팔을 뻗고 여기 이만큼의 근방에서 그래프의 변화를 본다는 것. 전체적 접근은 구간이나 아니면 전체 구간을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치적 접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치적 접근은 양적 접근, 질적 접근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양적 접근이라는 것은 정확한 수치를 보고 그리고 설명하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 자료를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질적 접근은 수령하지 않은 상태로 계략적인 표현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충 보고 이렇게 때려 맞추거나 추측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수업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질적 접근에서 양적 접근으로 가는 순서가 바로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면요. 이 질적 접근으로 이 수량화되지 않은 그런 표현을 본 다음에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죠. 이거는 이걸 거야. 이거는 이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이 정확한 수치, 즉 양적 접근을 활용해서 변화 특징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질적에서 양적이 좋은 수업이다. 그리고 자비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비에르는 함수 표현 방식을 표, 그래프, 공식, 언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떤 게 중요하다? 바로 상호 변환하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에서 그래프로 넘어가고 뭐 그래프에서 공식으로 넘어가고 이 변환하는 활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번역 과정의 상보성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그래프가 상황을 얼마나 잘 기술하는지 알게 되는 기회를 우리가 이 함수 표현 방식을 변환하는 활동을 하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 학습의 그럼 인식론적 장애를 보도록 할게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첫 번째로 함수를 체계적인 규칙이 있거나 아니면 대수적인 식으로 파악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한 임의성이 있죠, 임의성. 자, 근데 이거는 대수적 함수 단계 포함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규칙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함수를 그래프와 동일시한다. 그리고 변수 개념하는 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식론적 장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수학자들도 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함수 학습을 배울 때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학생도 똑같이 느끼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수학자들도 당연히 만들면서 느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 참고해서 이 수학자들이 어느 곳은 어려워했고 어느 곳에서 많이 틀렸는지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유의해서 지도를 한다면 학생들이 더 수월하게 수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고 실험이 꼭 필요하고 이 과정이 바로 역사 발생적 원리를 따라서 학생들이 지도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교과서 이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속 관점은 일단 변수 x값이 변함에 따라서 y의 값이 정해지는 대응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이고, 대응관념은 고등학교로 하나의 함수가 하나에 대응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학적 도구의 활용은 바로 그래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성질을 탐구할 수 있고,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추론과 증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역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이 나오는데, 연역적 추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참인 성질을 이용해서 새로운 참인 명제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인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서 또 새로운 참인 성질을 이끌어내는 것. 바로 국소적 조직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국소적 조직화는 수학교육론에서 바로 어떤 학자가 말했다? 브로이덴탈이 말했다. 바로 우리가 학생들이 참으로 생각하는 영역부터 부분적으로 조직하자라는 게 바로 국소적 조직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기납적 추론이라는 것은 뭔가요? 기납적 추론은 관찰을 통해 사례에 대해서 명제가 참인 것을 보이고 그리고 속한 전체 범주에 대해서 참을 주장하는 게 바로 기납 추론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명의 의미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주의가 뭔가요? 수학교육론에서 다 나왔던 거죠. 논리주의, 직관주의, 형식주의, 준경험주의, 사회주의. 자, 논리주의는 일단 논리 위에서 명제를 환원하고자 했어요. 자, 그래서 증명의 과정이 지식을 구성하는 수단이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직관주의는 우리가 참인 것만 받아들이면 유한번에 참으로 하면 바로 우리가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겠다. 즉, 지식을 정당화하는 수단이고, 형식주의도 지식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준경험주의에서는 증명의 의미가 바로 사고 실험을 하고 발견의 수단이고, 사회주의에서는 사회적 합의할 수 있고, 증명하는 것은 어떤 것을 설명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하 개념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평적 관련성을 보도록 할게요. 자, 수평적 관련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독리적이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관계적 결정의 원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가 있고 구 안에 바로 이거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빗변을 생각할 겁니다. 이 빗변을 생각할 때 이 빗변은 구에 대해서는 바로 반지름이 될 것이고 삼각형에 대해서는 빗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독립적인데 상호 보완적 관계다. 그러면 이 반지름과 이 빗변은 바로 이 수평적 관련성에 놓여져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수직적 관련성이라는 것은 개념 간의 위계 구조예요. 자, 그러니까 A라는 개념으로 이 B라는 개념을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A와 B는 수직적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각의 이등분선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각의 이등분선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심을 배웠다. 그러면 우리 각의 이등분선과 내심은 바로 수직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 각의 이등분선은 바로 관련 정착 아이디어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관련 정착 아이디어라는 건 뭔가요? 그러니까 관련돼 있는 아이디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스탬프의 학습의 중비성은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학습 방해의 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방해의 원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개념의 개별화, 개념의 고착화, 선행 개념의 방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개념의 개발하라는 것은 연관이 있지만 연관이 없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수직적 관련성이 결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A와 B가 이 연관이 있어서 A를 통해서 B를 배운 건데 우리는 이것을 연관이 없다 보고 A와 B를 별개로 배우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개념에 고착화는 획득한 개념을 특정 맥락에만 고착시켜서 한다라는 것이죠. 즉 공식을 공식에만 문제 풀거나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주어진 개념을 유지시키고 다양한 변이는 바꿔야 된다. 이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로 해결 가능하다. 공학도구도 이용할 수 있겠죠. y는 ex에다가 x는 1, x는 2 이렇게 낱낱이 변환을 하면서 공학도구를 이용해서 바로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선행 개념에 방해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습득된 개념이 다른 관점에서의 재해석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이때 바로 이것 두 발은 어떻게 말한다? 중복장애가 일어난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확률과 통계에 대한 지식을 얻었어요. 자, 근데 그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 지식이 방해가 돼. 그러면 이건 바로 두 발의 중복장애가 일어났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프로이덴탈의 기하학습 교수학습론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현상을 도형이라는 본질로 조직, 그리고 성질을 발견하고 국소적 조직화의 증명하기, 정의하기의 일부, 이 중요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조직화, 존재론적 결합 끊기. 그래서 수학화의 의의가 뭐냐? 우리가 교수학적으로 증명된 증명만이 수학적 안목이 되어서 실제적인 응용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수학교육론에 나온 거랑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교과서의 일을 보도록 합시다. 자, 학생들이 증명을 왜 어려워하는지, 어려워하는 요인을 보면 첫 번째로 증명의 방법을 찾기 어렵다. 그리고 명제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증명된 것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정당한 수단으로 한 개다. 그리고 기호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 방안을 할 수 있냐? 증명 방법을 찾기 어려우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분석법을 통해서 거꾸로 풀게 한다. 그리고 명제가 어려우면 어떻게 한다? 가정을 제시하고 추측을 유도하게 해본다. 그리고 정당한 수단으로 한계를 느끼면 이것도 똑같이 가정을 제시하고 추측을 유도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학생들은 신호로서의 기호로 익숙하고 상징으로서의 기호는 어색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적분의 발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적분의 발달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순서만 대충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막 어렵게는 나오지 않고 그냥 어떤 학자나 키워드가 나와서 재배열하고 그런 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 구분 구조법 먼저예요. 지금 쉽게 보면 미적분의 발달은 적분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미분을 배웠어요. 우리는 지금 근데 교과서에 배울 때는 미분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적분을 배우죠. 근데 우리가 미적분의 발달은 어떻게 됐다? 적분이 먼저, 구분 구조법 먼저고 불가분량법, 케플러 까발리에리의 불가분량법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분이 등장을 합니다. 뉴턴이 물체 운동에 관심을 갖고 그래프를 합니다.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접선과 dx, dy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때 미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시가 해석학을 나오고 입실론 델타에 대한 용어를 사용한 다음에 해석학의 산수라가 되겠다. 즉 미적분의 발달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분에서 미분 순서로 이 발달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미적분을 어떻게 지도할지 미적분의 지도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너의 개념 이미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개념 이미지라는 것은 개인마다 다르게 마음속에 연상되는 개념 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개념 정의라는 것은 개념을 정확히 표현하는 언어적 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축구선수 손흥민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흥민을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은 손흥민은 정말 월드클래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손흥민은 아직 월드클래스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손흥민이라는 개념을 보고 사람만이 다르게 마음속에 연상되는 개념으로 이 월드클래스가 맞다, 아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개념 정의라는 건 뭐냐면 손흥민은 득정함을 했고 한국인이고 뭐 이런 팩트를 말해주는 거죠. 즉 손흥민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는 언어적 정의가 바로 이 개념 정의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오개념이 발생하냐면 우리 학생들은 개념 정의, 이 형식적인 정의는 알기 어려워요. 이미지로만 의존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화된 정의는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오개념이 자주 발생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예시가 있냐면 바로 감소하는 교대 수련은 수열하지만 교대 수열은 진동한다라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려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교대 수열을 보면 교대 수열은 요렇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이미지로 이건 바로 진동을 하니까 이렇게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사실은 수렴을 하는데 이 진동하는 이 이미지 때문에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게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오개념이 발생하는 것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빈스키의 에이포스 이론을 보도록 할게요. 자, 두빈스키의 에이포스 이론은 행동, 과정, 대상, 스키마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행동에서는 바로 개념을 익히기 위해 낱낱이 변환을 하는 것,
과정은 바로 이 반복 행동, 즉 낱낱이 변환을 하면서 반복 행동을 했죠. 이게 바로 몸에 이제 내면화되면서 이 동일한 조작을 할 수 있는 정신적 구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대상은 과정을 전체로 인식한다라는 것이고, 스키마는 이제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낱낱이 변환하고 이 내면화되고 동일한 조작을 할 수 있는 게 조직화되고 연결됨으로써 일관성 있는 구조가 되겠다. 이게 바로 두빈스키의 에이포스 이론입니다. 이 기출문제의 에이포스 이론 이제 지문을 풀어보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파드의 수학적 개념 형성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드의 수학적 개념 형성 과정은 바로 내면화, 압축, 실제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내면화라는 것은 수행한 행동을 통해 조작이 구성이 된다라는 것이고, 압축은 더 일반화된 결과물을 생각하는 것, 실제화는 다룬 것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냐? 자, 이 실제화된 개념, 그러니까 이렇게 마무리로 실제화된 개념이 새로운 조작 대상이 되면 이 세 단계가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형성된 지식이 더 상위 수준으로 지식으로 발달이 된다. 더 이제 정교하고 똑똑한 지식으로 발달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 발생의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학을 역사적 발생적인 순서에 따라서 지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수학 왜 역사 발생적 원리로 지도하는지 볼게요. 자, 수학자들도 먼저 이렇게 정의를 배운 게 아니고 수학자들은 정의를 몰랐잖아요. 자기들이 발견을 하고 발견한 것을 정의를 한 건데 직관적으로 보고 연역적으로 증명했다라는 것이죠. 보고 증명을 했는데 학생에게도 먼저 이 증명을 알려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연역적 증명부터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즉 뭐다? 수학을 이 발생된 것, 그러니까 수학은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고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수학의 발생을 직접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또 수학자가 겪은 어려움이 이제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교사는 사고 실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반응을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프로이덴탈이 역사적 발생 원리, 이렇게 역사적으로 발생된 순서에 따라서 지도하는 건 오케이야. 왜냐하면 이 직관적으로 보고 연역적으로 증명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똑같이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뭐 스마트폰이 없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죠. 자, 이렇게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맞춰서 하자. 즉 학습자의 현실에 맞게 수정해서 가르치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옛날에는 뭐 수세기를 할 때 조약돌로 셌다고 해봅시다. 자, 근데 지금은 현실은 지금 이제 공기라는 게 있죠. 조약돌 대신 뭐 공기로 수세기를 해본다. 이게 바로 지금 현실에 맞게 수정해서 가르치자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돌로 하고 지금은 돌보다 이런 공기라는 사물이 있으니까 이걸로 가르치겠다. 그래서 수정해서 가르치자가 바로 현대적 역사 발생적 원리가 되겠다. 자, 그리고 학습자 현실에 맞춰서 가르치고 교사가 재구성하는 게 바로 안내된 재발명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플런츠의 발생적 접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위에서 이 미분 적분을 배울 때 역사 발생적 순서는 바로 적분에서 미분 이 순서로 발견됐다고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왜 지금 교과서에서는 미분을 배운 다음에 적분을 배우는지 우리가 지금 알아야겠죠? 왜냐면 그 전에 이 역사 발생적으로 안 배우는 이유가 되겠죠? 미분에서 배운 다음에 적분으로 가는 거. 왜냐면 적분이 나오고 미분이 나왔으니까요. 바로 역사 발생적 원리로 안 배우는 이유는 바로 적분 방법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을 배우지 않고 적분을 먼저 배우면 방법이 너무 어렵고 구분구적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미분을 먼저 배우고 적분을 도입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의 이해를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의 이해는 첫 번째로 일단 수열은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로 정의가 된다라는 것이고, 일단 무한은 0.99는 1, 즉 학생은 동적인 관점에서 정적인 관점으로 이행에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자연 로그가 아마 시험에 나올 확률이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위에 두 개는 기출 문제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연 로그를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로그라는 것은 엄청 큰 수의 곱셈, 나눗셈, 이것을 간편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미시 자연수의 거듭제곱인 등비수열로 생각하면 계산하고자 하는 수가 비어있어 계산의 불편함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로그 5를 볼까요? 그럼 로그 5에 5, 그리고 로그 5에 25, 로그 5에 12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로그 5의 6은 뭔데요? 그리고 로그 5의 26은 뭔데요? 이렇게 막 많이 비어있죠.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비를 엄청 촘촘하게 하자. 만약에 로그 2로 하더라도 로그 2의 2, 로그 2의 4, 즉 로그 2의 3이라는 것은 정의가 안 돼 있죠. 그래서 공비를 더 촘촘하게 하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등비수열의 초항을 엄청나게 크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비라는 것을 엄청 1에 가깝게 하여가지고 극한을 취한 값이 바로 자연 로그다. 그래서 이 2가 나오는 배형이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접선의 정의를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접선의 정의는 처음에 곡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라고 봤어요.
즉 이렇게 곡선이 있을 때 여기 그림 있죠?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으로 봤다. 자, 근데 그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곡선과 스치면서 만나는 직선으로 본 거예요. 즉 이렇게 곡선이 있고 여기에 스치는 직선으로 이렇게 본 거죠. 자, 근데 여기는 지금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뾰족하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로 할선의 극한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간단히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 발달 과정은 이 중심극한 정리, 그리고 대수의 약법칙, 그리고 힐버트의 확률의 공리와 이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확률이라는 게 여러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이 활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이 되니까 이 엄밀한 전개성, 즉 논리성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을 지도할 때 이 실생활에서 겪는 것을 바탕으로 이 확률을 지도하자라는 것이죠. 즉 역사 발생적 원리를 따르자라는 것입니다. 확률적 판단의 전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외울 거냐면 조정,인, 대결 이 순서로 외우겠습니다. 조정인, 대결, 조정인, 대결. 자, 조정과 고정. 일단 초기값 설정에 따라서 다른 결과에 도달하고 예상, 인한 추측을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학생에게 8, 7, 6, 5, 4, 3, 2, 1 이것의 평균을 구하는 것과 1, 2, 3, 4, 5, 6, 7, 8 자, 여기는 8로부터 시작되고 여기는 1로부터 시작되죠. 자,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학생들은 다른 결과에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큰 수로 시작했고 뒤에 두 번째 거는 작은 수로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결과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조정과 고정의 예시가 되겠고 정보의 이용 가능성입니다. 자, 판단할 때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시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객관적인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떤 걸 예시로 들 수 있냐면 길을 가다가 발을 삔 사람은 그 발을 삔 확률에 대해서 더 높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다가 이 발을 접질렀어요. 그러면 이 발에 대한 이 사고, 이 발이 접질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최근에 발을 접질렀으니까요. 자, 그리고 인과적 정보에 주목한 판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을 판단할 때 객관적 자료보다 인과성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주사위 모양이 이렇게 정다면체인 게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면이 있고 1이 3개, 그리고 밑에 면만 3이라고 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이 1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겠냐? 아니면 어느 면이 가장 많이 나올 거냐고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학생이 선생님이 던질 때는 3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 A가 던질 때는 1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과성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경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표성 전략이 뭐냐면 표본 크기에 상관없이 모집단과 유사할 것을 기대하거나 표본 추출 과정이 무작위이기를 바라는 심리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 학교의 여교사는 전체의 3분의 1이라고 하면 3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여교사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거이길 바라길 심리라는 것이죠. 그거이길 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결과 중심 전략이라는 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인지 추정하기보다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즉 예를 들어서 비가 올 확률이 60%고 비가 안 올 확률이 40%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추정하는 것보다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게 결과 중심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 교육에서 직관의 역할은 피아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확률의 직관이 반영돼 있고 직관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해요. 자, 근데 피시바이는 이미 가진 확률 직관은 확률 개념을 방해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 즉 피아제는 확률적 사고가 직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피치바이는 확률에 의한 이해를 지도를 바탕으로 교육을 통한 직관을 개발해야겠다. 교육을 통한 직관을 해야 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률 교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교육은 쇼네시와 존스 이 두 명의 학자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쇼네시가 말한 비확률적 사고 수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수학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확률을 하는데 수학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신념을 통해서 판단하거나 아니면 결과만 예측하는 게 바로 비확률적 사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확률적이지 않다. B. 자, 그리고 원시 확률적 사고 수준입니다. 두 번째. 자, 그러니까 현상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불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경험에 기초하여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원시 확률적 사고 수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발생 단계의 확률적 사고 수준은 뭐냐면 어떤 간단한 문제에 수학적 확률이나 아니면 통계적 확률을 적용하는 단계가 바로 발생 단계의 확률적 사고 수준, 그리고 실제적 확률 사고 수준은 바로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 이런 의미들을 이해하고 차이점도 알고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바로 실제적 확률적 사고 수준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존스가 나오는데 존스는 주2 비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주관적 사고, 이긴기, 그리고 비형식적 양적 사고, 그리고 수치적 사고 이렇게 순서인데 주관적 사고는 뭐냐면 어떤 우리가
이렇게 빨간색이 나올 확률이 3이고 이 초록색이 나올 확률이 1인 이런 원판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학생에게 어떤 게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근데 학생이 빨간색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사가 왜 많이 나올 것 같나요? 이러니까 저는 빨간색을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주관적 사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행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요? 바로 이 빨강이 이 초록보다 더 많은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즉, 주관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서 확률적 개념과 계산 절차를 시도해보는 거죠. 이 빨간색이 이 초록보다는 더 많으니까 이게 바로 이행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수준인 비형식적 양적 사고는 뭐냐면 이 형식화를 거쳐가지고 확률 개념과 계산 절차가 되는 아이디어를 토대로 이 가능성을 판단하는 거죠. 즉, 빨간색이 이 초록색의 3배야. 그러니까 나올 확률이 3배 더 높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비형식적 양적 사고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치적 사고라는 게 뭐냐면 수치적 사고는 바로 빨간색이 나올 확률은 4분의 3, 그리고 이 초록색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수치적 사고입니다. 제가 학생마다 이렇게 다른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준에 따라 적합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통계적 사고 과정을 간단히 보면 문제 계획, 자료, 분석 결론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이제 현실 맥락과 통계 교육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이덴탈이 계속 말하는 게 현실 맥락에서 가르치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커는 프로이덴탈의 관점을 반영해서 평균, 부분, 분포, 그래프, 학습 내용을 개발합니다. 즉, 통계 영역에서 이 현실 맥락을 베커가 이용함에 따라서 수학사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시사점을 주게 되겠죠. 자, 베커의 가장 유명한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게 이렇게 타일이 있고 이 타일 안에 이 코끼리 수가 몇 마리가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베커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가래 통계적 수학은 바로 지식 요소, 성향 요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식 요소는 기본 소양, 통계적 지식, 수학적 지식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의의를 보면 자, 그동안 통계 교육은 너무 이 지식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지식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필요한 순간에 이거를 다루지 못하는 원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계적 소양을 통해서 이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의 한 가지 도구로 통계를 지도하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탐색적 자료, 두키의 탐색적 자료는 바로 중요한 게 저항성과 그래프의 현실성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저항성이라는 것은 자료 일부가 파손되어도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달력이 이렇게 있고 옛날에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달력 위에 뭐 이렇게 애가 물감을 쏟았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유추해서 우리가 맞추는 문제가 있었죠. 이렇게 자료가 일부러 파손되어도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 저항성. 그래프의 현실성이라는 것은 그래프를 통해서 자료를 나타내면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과서에 이게 마지막으로 보면 통계 유용성을 인식시키자, 즉 배경화와 개인화가 이루어지기로 이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확률 개념 지도는 바로 도입할 때 경우의 수 비율과 상대도 수의 비율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메타 수준을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상 수준과 메타 수준 이렇게 두 개 나와 있는데 대상 수준은 쉽게 말해서 2 빼기 1은 1이다. 자, 메타 수준은 2 빼기 1을 보고 자연수에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대상 수준과 메타 수준이 뭔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대상 수준을 먼저 설명해 보면 구체적인 어떤 수학적 대상들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메타 수준은 이 대상 수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상위에 있는 것으로 이 수학적 대상을 파악하고 그리고 조절할 수 있는 포괄적 활동에 관련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2 빼기 1을 보고 바로 이 자연수에서 지금 2랑 1은 자연수죠. 이 큰 수에서 자연수, 작은 수를 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메타 수준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학생들을 대상 수준이 아닌 이 메타 수준의 학습에 이끌어내야겠다. 이끌어내야지 제대로 된 학습이 일어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메타 수준의 학습을 이끌어내는 방법에서는 학습을 반선하도록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문제로는 메이슨의 대표값 문제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학적 도구의 활용을 보면 큰 수의 법칙, 상대도수의 시행이 많아질수록 경우의 수의 확률이 가까워지겠죠. 자,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는 것을 할 건데 학생들에게 주사위를 직접 뭐 360번 이렇게 던져보는 것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바로 공학도구를 사용하는데 이때 이 공학도구에 학생들이 메타인지 이동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수교재 총정리가 되겠습니다.